우리 사업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민간의 민자 유치라고 되게요. 그러니까는 뭐다? 민간의 돈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짓는 거예요. 자, 이쪽 보세요. 보통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짓는 건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세요. 자, 요건 됐고, 요건 됐고, 요건 이렇게만 칠하는 거 됐고. 자, 영어식 표현을 볼 거예요. 뭐라고? 영어식 표현을 볼 거라고.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우리 빌드라고 나와요. 빌드. 요게 뭐다? 짓다 혹은 준공하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뭐다? build, 짓다, 준공하다. 요 빌드의 글자의 첫 번째 앞 글자만 따는 거예요. 아시겠죠? 빌드의 짓다 혹은 준공하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transfer라고 나옵니다. transfer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이전하다 혹은 귀속시키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넘기는 거, 소유권 넘기는 걸 transfe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다? 요거는 T라고 씁니다. T. 됐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operate입니다. operate. 요건 뭐다? 운영하다라는 겁니다. 운영하다. 작동하다는 뜻이죠, 원래는. 그래서 운영하다라고 얘기해서 operate라고 씁니다. 네 번째는 소유하다라고 해서 own이라고 씁니다. own이라고 씁니다. own이라고 써서 뭐다? 소유하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뭐다?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요거 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리스. 임차하다, 임대하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 BTOL이 무슨 의미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알고 있죠? 모르면 오세요. 저 캐나다 유학파예요. 잘해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build, transfer, operate, own, lease. 요거 혹시나 혹시 미국 미국 드라마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for, lease. 요거 임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for sale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판매하는 거, 판매하는 거. 요건 판매하다, 요건 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임차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단어 한번 보시고 이쪽 넘어가세요. 자, 쭉쭉 넘어오셔서 일단 요거부터 비교가 넘어갈게요. 이쪽 쭉 넘어보세요.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요게 더 중요하니까. 자, 이쪽으로 보세요. 요거 좀 깊게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뚫을 때 BTO 방식으로 한 거예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자, 빌드, 짓고 귀속시키고 운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민간이 정부한테 나 여기에 터널 뚫을게요, 도로 만들게요, 철도 깔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민간이 정부한테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쪽 넘어가 볼게요. 자, BTO 방식 이쪽 보세요. 자,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잘 보세요. 자, 무슨 방식? BTO 방식.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민간이 정부에다 요청해서 민간이 일단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짓자마자 소유권을 누구한테? 국가나 지자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운영권을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도로, 터널, 철도, 항만 요거 지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뭐 하죠? 돈 내고 지나가죠. 옛날에는 하이패스였지만 지금은 하이패스지만 옛날에 기억나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안내원이 1,500원입니다. 내고 지나갔죠. 그게 다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개론 교수님은 그 강남 순환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터널을 뚫어주는 거예요. 도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누가? 민간이. 저기에다 까면 돈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짓자마자 소유권을 누구한테? 국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있죠. 뭐다? 야, 너 이거 운영하라라고 20년, 10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일산대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다? 도로나 터널,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여기 지나가는 것들, 여기 지나가는 것들. 그래서 누구한테 돈 걷는 거예요? 그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한테다가 걷는 방식을 BTO 방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build 지었죠. 짓고 난 뒤에 소유권을 누구한테? 국가나 지자체에게 넘겨준다. transfer. 마지막 나는 뭐 받아오는데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받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BTO 방식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BTO 방식은 누구에게? 최종 수요자에게. 그쵸?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터널이나 도로, 철도,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부과해서 민간으로부터 직접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수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죠? 지하철 9호선 맨날 적자다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사후 목표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라는 거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오케이, 그럼 너네가 여기다가 도로나 터널 뚫어서 운영해봐. 대신에 소유권은 줘.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부여해 줄게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TO 방식은 최종 수요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BTL 방식이에요. 요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제 이거 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지인 중에 제가 한 번씩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하는 거냐면 그분은 요거 해요. 군인 아파트 지으세요. 군인 아파트.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되게 쉬워. 봐봐. 여러분들, 군인이 정부에 봉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는데 그 군인 아파트에 죄송해요. 흥분돼서 그래. 살고 있는데 월세까지 내래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군대 갔다 왔단 말이에요. 병장 만기 전에 했어요. 1년 갔다 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살면서 군인 아파트에다가 월세 내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정부가 내주는 거예요. BTL 방식은.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건 그거야. 정부가 요거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민간이 채택하는 거예요. 주로 공공시설이 많겠죠. 공공시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육문화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학교 지어주세요. 기숙사 지어주세요. 군인 아파트 지어주세요 라고 정부가 누구한테? 민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수익률 몇 프로 줄게 라고 사전적으로 뭐다? 수익률을 보여줘요. 그래서 수익률이 맞아요. 그 대신 위험도 작겠죠. 그래서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줍니다.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BTO 방식은 그 도로 이용하는 사람 돈 내고 가세요 라는 거지만 BTL 방식은 뭐라고? 교육문화 복지시설로서 그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 못 걷기 때문에 누가 돈 주는 거라고? 정부가 누구한테? 민간한테 돈 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잘 보세요. 자, 억울했어. 군대도 열심히 갔다 왔는데 월세까지 내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잘 보세요. 자, BTL 방식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어떻게?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운영권을 인정을 하되 그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BTO 방식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자,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BTO 방식이에요. 잘 보세요. 똑같이 읽어볼게요. BTL 방식이에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 말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맞죠?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 BTO 방식까지예요. 근데 전설적인 야구선수 있죠? 야구선수 있어요. 요기베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말 하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야구선수가 한 말이에요. 야구는 9회부터 시작이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문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럼 보세요. 그 시설을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료 내고 운영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BTO L 방식이에요. 우리 여기서 O를 지운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나온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BTO 방식과 BTL 방식은 완전히 지문이 똑같이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뭐다? 임차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BTL 방식이라고요. 뭐 짓는데?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 아시겠죠? 도서관, 기숙사, 학교 건물, 주로 교육, 문화, 복지시설입니다. 얘네들은 단층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기숙사, 아파트 등입니다. 무슨 방식? BTL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BTO 방식은 해당 시설 이용자로부터 돈을 거둘 수가 있지만 BTL 방식은 교육, 문화, 복지시설로서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걷기가 어려우므로 누가? 정부가 준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20년이에요. BTL 방식은. 20년 동안 뭐다? 월세 줘요. 정부가 그 민간에게다. 그래서 그분은 물어보니까 10년 지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군인 아파트였어요. 군인 아파트.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아시겠죠?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됐죠? 제가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20년 보통 하는데 임차 20년 하는데 우리 건물은 10년 지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잡혀가요. 됐죠? 자, BOT 방식입니다. 잘 보세요. 자, 사회관리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에 소유권을 주고, 요것도 쉬워요. 그 시설 끝나면 뭐다? 소유권 나한테 넘겨라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민간 너네 지어서 운영해. 20년 운영하고 운영기간 끝나고 나면 나한테 소유권 넘겨 그 뜻입니다. 그래서 BOT 방식입니다. 자, BLT 방식은 되게 쉬워요. 자, 이따 보세요. 자, BLT 방식. 자, 사업시행자가 준공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다가 임대하는 거예요. 뭐다? 정부에다 임대 주는 거고, 뭐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넘겨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짓자마자 운영권을 정부한테 넘기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해서 나한테 돈 줘라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자, BO 방식. 이건 되게 쉬워요. 짓고 난 뒤에 민간이 소유권도 가져가고 운영권도 너네 해라. 이건 되게 쉽잖아. 됐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BTO 방식은 요거예요. BTO 방식은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소리입니다. 도로, 터널, 시설 이용자로부터 돈을 걷는다. 민간이 정부에다가 나 여기에 터널 뚫어가지고 이용자로부터 돈 받을게. 소유권은 넘겨주고 운영권만 20년 동안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대교가 옛날에 작년에 한번 엄청 문제가 됐었죠. 기간이 남아있는데 정부가 빨리 회수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BTL 방식입니다. BTL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운영권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그 시설을 누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협약한 기간 동안 임차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지문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주시고요. BTL 방식은 뭐다?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기반시설에 운영한다. 한 가지 하시면 되죠. 뭐다? 군인 아파트.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2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월세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뭐다? BTL 방식.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 기숙사 등등은 BTL 방식으로 많이들 짓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BOT 방식입니다. BOT 방식. 요거 시험에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BOT 방식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이전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BLT 방식은 건설하고 임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BO 방식은 지가 짓고 소유하고 운영도 한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순서대로 나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문제 몇 문제 한번 좀 보시죠. 자, 넘어오시고요. 388페이지. 문제 몇 문제 한번 좀 볼게요. 자, 388페이지. 문제 좀 볼게요. 자, 문제 보세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우리 타당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시장 분석인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 있었고 뒤에 후행 분석은 뭐다?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볼게요. 자,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매매, 분양 가능성. 자, 시장 분석과 시장
시장성 분석을 구분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시장 분석은 얘는 수요와 공급만 보는 거예요. 뭐라고?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거라고. 근데 요 시장성 분석은 잘 보세요. 중요해요. 시장성 분석은 뭐다? 매매나 뭐 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보는 거라고. 지금 뭐라고 나와 있다? 분양될 수 있는 걸 봤죠. 무슨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맞죠? 시장성 분석.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투입 요소는 영업 경비 등이 있을 겁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영업 경비를 바꿀 때 어디에 순, 현재, 가치 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냐?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요거 기억나잖아. 우리 이거 경비원 한 명 줄였을 때 수입이 확 줄어들었다. 투자에서 배웠죠? 이거 되잖아. 꼬집했죠, 꼬집. 꼬집었을 때 야이씨 하면은 꼬집으면 안 되고, 꼬집었을 때 하면은 좀 꼬집으라고. 뭐다? 꼬집었을 때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잘 관리해야지. 꼬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누구에게나 그 영린이 있다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아시겠죠? 그보다 민감도 분석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요 문제 잠깐만. 요 문제 왜 틀려온지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3번 문제 잠깐만 보세요. 자, 한 번만 몇 번. 잘 보세요. 구분해서 정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2번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이게 토지 신탁이에요? 아니죠. 이게 뭐야? 신탁. 돈 빌리는 거 뭐라 그래요? 돈 빌리는 거 뭐라 그래요? 금융. 그렇지. 신탁 금융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절대. 나 속상해 죽겠어. 자, 이쪽 와보세요. 우리 아까 배웠던 토지 신탁은 이거예요. 토지 신탁은 땅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뭐다? 다 개발해서 돌려주면서 나는 뭐만 챙겨온다? 수수료만 챙겨온다라는 것이 토지 신탁 핵심이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신탁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이란 말 자체가 돈 빌리는 소리잖아요. 맞죠? 여기 뭐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다. 뭐다? 금융. 뭐하고? 신탁 금융. 그럼 잘 보세요. 봐봐. 여러분들, 신탁 금융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부동 소유자가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 넘겨주고 난 뒤에 뭐 받아오냐면 신탁회사로부터 요거 받아와요. 요거 받아와가지고 요거를 은행에다가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냥 대출 받아도 되는데 그냥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잘 보세요. 원리를 알아야 돼. 가지고 그냥 대출 받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신탁회사에다가 맡기고 수익증권을 받아와요. 이 수익증권 들고 대출 받으러 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굳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출 받으러 가잖아요? 나 우리 집 있는데 이걸 맡기고 대출 받을게. 얼마 나온다? 10억 나온다. 됐죠? 너 나 처음 보잖아. 내가 널 뭘 믿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거는 건 알겠는데 10억밖에 안 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경우가 달라요. 신탁회사는 맨날 건물 짓는 회사죠. 맞죠? 그래서 이 수익증권이 이 담보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세요.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신탁회사를 통한 수익증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다? 15억, 20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탁회사 사장은 뭐 하는 거다? 이 대출을 얻을 수 있는 금융회사 사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내가 혼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러 가면은 얼마 안 줄 거를 신탁회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교부받아서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면 이거 우리랑 평소에 자주 거래하는 무궁화 신탁이구나. 무궁화 신탁이 제일 유명해요. 무궁화 신탁 거기 있어요. 거기 역삼역에 있어요. 무궁화 신탁. 그런 데다가 돈을 맡기고 무궁화 신탁이 수익증권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 무궁화 신탁 사장이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 가고 믿을 만한 사람이군.
이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더 많이 빌려준다고. 아시겠죠? 소유권 넘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하나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대출방 상품 토지 인탁이 아니보다 신탁 금융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분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요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쭉쭉 넘어오시고. 자, 5번 책 한번 보세요. 자,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상 정비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 근데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특징이 있었죠.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어떻다고? 극히 열악하다고. 극히 열악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극히 열악하다고. 맞죠? 노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고. 밀집해 있는 단독과 다세대 중심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재개발 사업은 요즘에 이제 어디에서 되고 있냐면 저기 종로 가면은 그 공평동이라고 알아요? 꼼장어 유명한 동네? 몰라요? 종로에 가면 있어요. 공평동 꼼장어라고. 거기에 공평동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그 종로 인사동 입구에 있거든요. 거기가 정비 기반 시설이 뭐다? 열악한 거야. 그냥 열악한 거야. 극히 열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들이 그냥 밀집해 있는 거예요. 종로는 상업지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다? 상공업지구 중심으로 뭐 하는 거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린 거를 재개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재건축입니다. 여러분들,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요? 아파트 혹은 강남 재건축. 강남 재건축.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비 기반 시설은 강남은 양호해요. 뭐라고? 양호하다고. 정비 기반 시설은 뭔데요, 교수님? 도로, 수도 등등등. 아시겠죠? 그래서 강남은 1970년대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이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뭐가 많다? 노후 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많다. 그래서 뭐다?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뭐가 많다?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라는 소리겠죠. 이 공동주택에서 가장 유명한 거 뭐가 있는데 아파트 됐죠. 그래서 보세요. 강남은 뭐다? 정비 기반 시설은 좋아요. 영동대로 빵빵 뚫려 있죠. 그리고 한남대교를 통해서 우리 경부 고속도로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아주 좋아요. 근데 뭐가 많아요? 노후 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 30년, 40년 된 아파트 있죠. 땡마 아파트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땡성 아파트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정비사업을 골라라. 정비기반시설 열악하대요. 끝났어요. 재개발사업 끝. 이렇게 보시라고. 아시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되게 그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확 주워 먹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고 이제 우리 관리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골라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기속되며 운영권을 인정했다. 여기까지만 하면 BTO 방식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에 뭐가 보여요? 임차가 보인다. 그래서 뭐다? BTL 방식.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다? 학교나 문화, 교육문화, 복지시설로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서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드디어 이제 관리론으로 넘어가 보시죠. 관리론 396페이지입니다. 396입니다. 396. 자, 관리와 마케팅. 관리와 마케팅은 되게 쉬워요. 가볍게 볼게요. 자, 적어보세요. 자, 관리의 필요성. 내 부동산 내가 열심히 관리해야지. 저희 동네에 그 사당역 사거리에 그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2개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어요. 공시지가만 400억이 넘어요. 소유주 1명. 등기 때만 소유주 1명. 왜 없어요. 이름만 살짝 딱딱딱. 원래부터 이렇게 누구누구 왜 16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없어. 누구누구 끝. 공시지가 400억 정도. 근데 실매매가는 아마 2-3배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분, 저는 처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때문에 다 갔었었는데 저는 그분이 그 관리해 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주인이래요. 아버님이 가시면서 저분이 건물주야 라고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했는데 매일 아침 그 자기 집 건물을 앞을 쓸고 물을 뿌리고 참고로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어요. 1층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스타벅스는 사당에 워낙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옆에도 다 프랜차이즈들이에요. 풀 입점 공실이 없어요. 근데 와 매일 아침 나오셔가지고 쓸고 물 뿌리시고 이렇게 막 청소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관리인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쓱 가시면서 저분이 주인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쳐봤죠. 공시지가 한 400억. 공시지가만 400억이 넘더라고. 할아버지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 외갓집이 거기에 있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거기에서 계속 계셨었거든요. 할아버지 그거 하나 사주셨어야 되는데 그죠? 아시겠죠? 자 관리론입니다. 그런 거 사야지 할아버지. 됐죠? 자 부동산 관리론. 부동산을 유지 보존하고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상 유용성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부동산 유지라는 것은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방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해주세요. 그러니까 유지는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소리. 변화시키지 않는다. 여기까지 쳐야 되겠네요.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상 유지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죠? 얘네마다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 계량 체크. 자,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종로에 가면 그 금은방 많은 거 알고 있죠? 금방 가서 이제 결혼 반지를 하면서 종로를 돌아다녔는데 계량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계량 한복이라는 것은 전통 한복에다가 무엇을 편의성과 활동성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계량이라는 개념은 뭐다? 외부적 관리 행위예요. 이거 뭐 하는 거다? 외형 형태를 변화시켰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뭐다? 계량 한복도 올리면 되겠지. 계량 한복. 이거 뭐 하는 건데? 전통 한복이 입고 벗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뭐 하는 거다? 편의성과 활동성을 추가해서 바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지라는 것은 외형 형태가 안 바뀐다. 계량이라는 것은 외형 형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예요.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유지란 뭐다?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오세요. 자, 요건 됐고. 자, 영역별 관리입니다. 자, 영역별 관리. 시설 관리,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 자, 뒤쪽 넘어오세요. 여기가 좀 복잡하니까. 이쪽 보세요. 자, 관리의 세 가지 영역. 관리의 내용별 분류. 주체적 관리. 이거 보는 건데. 잘 보세요. 자, 부동산 관리하는 건데, 이건 시설 관리예요. 이건 FM이라고 얘기해요. FM이라고 얘기하고, Facility Manageme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다? 설비의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청소, 방범 방제, 외주 관리. 그래서 범죄를 방어하거나 재난을 방어하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시설 관리는 뭐 하는 거다? 우리 건물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난방은 잘 되는지, 에너지 관리는 잘 되는지, 아시겠죠? 설비는 잘 돌아가는지, 뭐다? 뭐 냉각기 문제 없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게 시설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산 관리. 두 번째 무슨 관리? 재산 관리. 오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얘기하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PM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오후 아니에요. PM 오후라고 얘기해요. 오후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 뒤에 AM도 나오거든. 오전 아니에요. 환장해서 진짜. 그래서 AM 뭐 오전 무슨 오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오후 아니에요. PM 아니에요. 아직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아시겠죠? 그래서 오후엔 재산 관리, 오전엔 자산 관리, 오후엔 재산 관리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뭐다? PM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오후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뭐다? 재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야, 내가 돈을 얼마나 벌겠다. 돈을 내가 얼마나 나오겠다. 쓸데없는 비용 나가는 거 막겠다. 우리 임대차 유치 및 유지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새로운 건물 지으면은 막 병원, 약국, 막 뭐 환영, 우대 이런 말 나오죠.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임대차 유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임차인을 유치해가지고 잘 데리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월세 꼬박꼬박 잘 주고. 아시겠죠? 올릴 때마다 이렇게 알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재산 관리입니다. 수입 목표, 지출 계획, 비용 통제, 임대차
취 및 유지는 어디에 해당한다? 재산관리에 해당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자, 자산관리 아침에 오전에 AM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어요? 미래 에셋 들어봤죠? 미래 에셋. 미래 에셋. 얘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산관리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뭐라고? 델렐렐렐레 전화가 와요. 그래서 회장님 전화 받으면 어디에 있는 부동산 매각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매각하셔서 우리 뜰 수 있는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사시죠 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이것보다 이걸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죠?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회장님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관리인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이건 회장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경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다? 회장님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회장님, 경리, 관리인 분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 무엇을 향해 간다? 자산 관리를 목표로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요. 어렵잖아. 자,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재개발, 재투자,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라고?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 세 개 다 영어죠, 영어.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어 나오면 뭐라고? 자산 관리라고. 근데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 교수님, 에너지 관리도 영어 아닌가요? 미안해요. 에너지 이렇게 영어 맞죠? 영어 맞죠? 영어 맞아요. 근데 에너지 관리는 무슨 관리? 시설 관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어가 나오면 자산 관리를 살짝 의심해봐라. 아시겠죠? 이건 회장님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내용별 분류입니다. 내용별 분류도 이쪽으로 체크. 자, 요거 박스로 항상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술적 관리입니다. 기술적 관리는 뭐다? 경계 보는 거예요. 경계. 그리고 뭐다?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경제적 관리에서 요거 인력 관리 요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인력 관리도 어디에 해당한다?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법률적 관리는 요거 계약 관계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복합적 관리 여기 뭐다? 광해 부동산 관리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체별 관리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보다 내용별 혹은 주체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관리하는 무슨 관리? 자가 관리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건물에 물이 좀 새요. 얘기해요, 안 해요? 물이 샌다고 얘기해요? 임차인이 왔는데 우리 건물 저기 물 새니까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곧 고칠 거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기밀유지랑 보안유지 잘 되죠? 맞죠? 그 400억 건물주 아저씨 봤죠? 뭐예요? 맨날 아침에 이렇게 쓸고 닦고 한다고요. 돈이 그만큼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종합적 관리도 용이해요. 그분이 막 위에 있는 막 방수도 하고 맞죠? 밑에 막 건물도 맡고 막 다 해요. 본인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소유자 지속성이 강해요. 빨리빨리 처리하죠. 본인이 막 사와가지고 막 하세요. 막 이렇게 막 바로 해버리더라고. 관리비도 아낄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뭐다? 본인 일을 잘 못해요. 그분의 일은 그건가 봐요. 그게 부럽긴 해요, 사실. 내 일은 건물 관리야. 이거에 전념하고 싶어. 맞죠? 그래서 뭐다? 자가관리 경우에 본인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지런해서 그런 거지. 그분이 야, 내 건물인데 나 일 안 해. 들어 누워. 뭐가 된다? 타성화된다. 맞죠? 전문성도 없을 수 있고 쓸데없는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위탁관리,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관리에 맞는 거죠. 뭐다? 맡겨놓는 거예요. 소유자는 본업할 수가 있고요. 들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들어놓으면 돈을 안 주니까. 맞죠? 타성화 방지가 되고 전문성 높고 관리 비용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는 단점은 이거죠. 자, 내가 만약에 위탁해서 내가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뭐다? 기밀 유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야, 옥상에 물 새던데 막 얘기하죠. 맞죠? 보안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 제대로 안 잠궈요. 맞죠?
안 보이면은 이렇게 쓱 쓰레기 밀어놓고 지나가요. 그죠? 맞죠? 내가 건물주임이 이렇게 막 가져가는데, 그죠? 내가 위탁 관리면, 안 보이는 이렇게 쓱 넘어가죠. 뭐다? 종합적 관리도 안 되고, 뭐다?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하고,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만 하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은 시설만 관리하지.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가다가 우리 앞에 있는, 건물 앞에 있는 쓰레기 줍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다?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신속한 업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대예요. 요거 반대. 서로 반대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고, 위탁관리의 장점은 자가관리의 단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혼합관리입니다. 혼합관리는 섞어 놓는 거죠. 1부는 자기가 하고 필요한 부분만 맡긴다. 좋으면 당연만 되는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을 됐습니다. 되셨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쉬운 거니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파트예요. 이 파트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에 누가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임차인을 선정해요. 그 임차인이 약간 좀 유들유들했으면 좋겠죠? 맞죠? 말랑말랑했으면 좋겠죠? 좀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세요. 임차인 선정할 때 주거용 부동산은 누가 유대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유순하고 좀 둥글둥글하고 이런 분. 자, 매장용 부동산은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겠죠? 공업용 부동산은 뭐다? 적합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주거용 부동산은 어렵지 않아요. 자, 주거용 부동산은 월세 얼마에 협의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총 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결국 이거 문제죠. 여기다가 별표, 여기다가 계산 문제라고 하나 써주세요. 계산 문제라고 하나 써주시죠. 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 내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왜 좋을까요? 건물의 가치가 완전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때 어떤 정책을 썼냐면 총 매출액의 10에서 15%가량을 임대료로 지급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원래 1층 임대료가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나가고 1층에 뭐가 들어왔다?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됐죠? 스타벅스 월 매출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기본 억대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보세요. 2억이라고 볼게요. 매출액 2억. 10에서 15%를 임대료로 줬다고요. 10%만 줘도 2억이 10%만 줘도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원래 500 받았죠. 월세 얼마? 2천만 받았죠. 건물의 가치가 완전 많이 뛰어납니다. 무슨 방식으로? 수익 분석법 혹은 수익 방식을 통해서 감정평가 해버리잖아요.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월세 때문에 아예 다른 가치를 매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건물이 공시지가가 약 400억인데 그 건물에 스타벅스와 또 1층 옆에 또 세계적인 그 햄버거 가게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버거왕. 그건 어마어마한 거지. 가치 평가 받아보면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율임대차에 체크해주세요. 자, 보세요.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그래서 옛날에 스타벅스가 입점할 때 총 매출액의 10에서 15%를 임대료로 지불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간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가로수길에 애플 매장 생긴 거 알죠? 옛날에 그거 애플에서 10년치 임대료를 한 방에 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는 그 옆에 건물을 또 샀대요. 그런 거 사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왜요?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벌기 좋은데, 그죠?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시겠죠? 아직 늦지 않았어. 아시겠죠? 자, 손임대차, 손임대차, 공업용 부동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매장용 부동산, 비임대차, 계산 문제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와 보시죠. 자, 요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즘에 요 문제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요 문제, 요즘에 요 문제가 유행이에요. 비율 대차. 막 계산 문제를 억지로 막 짜내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쪽 보세요. 자, A 회사는 분양 면적 500제곱미터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기본 임대료 얼마? 분양 면적당 6만 원. 분양 면적 얼마인데? 500. 500 곱하기 6만 원 얼마 하면 얼마? 3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더하는 비율 임대차를 쓴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럼 뭐다?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이 얼마라고? 10%라고. 맞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예상 매출액은 분양 매장 20만 원이니까 곱하기 500 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1억 나와요. 맞아요? 요거 1억 나온 거 맞습니까? 맞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인데? 5천만 원인데. 맞죠? 그럼 보세요. 총 매출액 1억 중에서 손익분기점은 얼마? 5천만 원. 됐죠? 근데 추가 매출액이 얼마라고? 5천만 원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기본 임대료는 3천만 원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죠? 우리는 어디에? 초과 매출액. 맞죠? 초과라고 합시다. 초과라고 해줄게요. 초과 매출액이 얼마라고? 5천만 원이라고. 여기에다가 임대료율 얼마? 10%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면 얼마 나와요? 500만 원 나와요. 맞죠? 그럼 우리는 기본 임대료로 얼마 내고 3천만 원 내고 초과 매출액 5천만 원에 대해서 10%를 가산한 500만 원 두 개를 더하면 총 임대료 얼마 낸다고요? 3,500만 원 낸다고 이렇게 푼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다? 요거는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총 매출액 얼마? 1억. 손익분기점 매출액 얼마? 5천만 원. 초과 매출액 얼마? 5천만 원. 기본 임대료로 3천만 원 이미 냈고 초과 매출액 5천만 원에 대한 임대료율 얼마? 10%를 가산하여 3천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한 것이 얼마? 내가 내야 되는 임대료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요건 풀어보세요. 2번 문제는. 자, 아주 보세요. 자, 아까 유지했던 걸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지 외형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건물의 생애 주기와 내용 연수. 건물의 생애 주기와 내용 연수 쭉 넘어오세요. 여기 맨 뒤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더 편합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 개발하기 전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 우리 신축하고 안정 묶어주세요. 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건물의 생애 주기에서 무슨 단계? 신축 단계에서는 물리적 기능성 유용성이 최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막 지은 거야. 뭐가 좋다고? 물리적 기능적으로 아주 좋다고. 됐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돼요. 몸은 다 컸는데 돈은 못 벌잖아요. 맞죠? 우리 10대 때 물리적으로 신체적 활동 좋죠. 근데 뭐다? 돈은 많이 못 벌잖아. 그래서 뭐다? 신축 단계는 막 지어진 단계예요. 뭐다? 성인만큼 몸은 커졌지만 돈은 못 벌죠. 뭐는 좋아요? 운동 능력은 되게 좋아요. 그러다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최고 단계예요. 근데 두 번째, 요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안정 단계. 안정 단계에서는 뭐다? 존속 기간이 가장 길고 뭐가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고 뭐다? 여기다가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시기다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신축 단계에서는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라면 안정 단계에서마다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 단계를 잘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쭉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정리해주세요. 노후 단계는 악화되고 완전 폐물 단계는 끝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거 정리해주세요. 자, 넘어올게요.
내용 요소는 요거. 물리적 내용 요소는 부서지는 거. 기능적 내용 요소는 뭐다? 디자인이 구식화되는 거. 경제적 내용 요소는 뭐다? 경제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의 시간. 이렇게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없으면 됐고. 자, 됐죠? 자,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은 이제 가볍게 할 거예요. 자, 마케팅. 마케팅은 했습니다. 마케팅은 팔아먹는 거죠? 맞죠? 자, 이쪽 와보세요. 마케팅은 팔아먹는 거다. 406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406페이지. 406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별표죠, 여기 별표. 마케팅 세 가지 차원, 여기 별표하시고, 여기 박스에 별표하시고. 자, 마케팅 세 가지 차원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 무슨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자, 이쪽 보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코카콜라와 펩시가 혹은 삼성과 애플이 치열하게 광고하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들? 뭐다?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누가 광고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맞죠? 그래서 보세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누가? 공급자가 광고한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세요. 자, 코카콜라가 시장 점유율이 80%다. 펩시가 20%다. 이 뜻이에요. 보세요. 누가 광고하는 거냐고. 회사가 광고하는 거잖아. 걔가 누군데? 공급자. 그래서 보세요. 공급자가 뭐 하려고? 시장을 점유하려고. 뭐다? 광고한다.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자,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사업해보면 아시겠지만 마케팅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한국은 원래 타사 비방 광고가 안 돼요. 광고법상. 근데 미국은 타사 비방 광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에 코카콜라랑 펩시가 뭘 가지고 싸웠냐면 키가 안 닿는 자판기에 음료를 뽑기 위해서 펩시를 뽑아서 펩시를 밟고 올라가서 코카콜라를 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펩시 먹기 싫다는 거지. 펩시를 뽑아가지고 펩시를 밟고 올라가서 코카콜라를 뽑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전업계에 비방한 광고가 된다고. 피 튀겨요, 안 튀겨요? 피 튀겨요. 그래서 보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으로서 피 튀기는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 P는 뭐? STP. 두 번째 P는 뭐? 포P. 됐죠? 헷갈릴 필요가 없다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그 미국에 보면 왜 그거 알죠? 왜 그거 미식 축구 알죠? 슈퍼볼이라고 얘기하는. 그건 여러분들 웬만해서 광고도 못 해요. 초당 수십억, 수백억씩 줘야 돼요. 한번 광고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애플이나 코카콜라나 이런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전 세계 기업들만 겨우겨우 15초 동안 광고해요. 그런 것처럼 누구? 공급자 중심. 페이지 406페이지예요.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406페이지. 그래서 보세요. 406페이지. 자,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우네요. 누가? 공급자가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P는 뭐? STP. 두 번째 P는 뭐? 포P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일부 멕시코 지역 남쪽에서는 학교에다가 음료 회사들이 그 디스펜서를 하죠. 자판기를 넣어줘 버려요. 왜? 어릴 때부터 입맛을 길들이는 거지. 우리 회사 걸로.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산후조리원을 많이 다녀보는데 산후조리원 가면은 그거 분유 뭐 쓰는지 되게 열심히 보고 와요. 그때부터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분유 뭐 쓰는지 되게 유심히 봐요. 왜냐면 이거 제 부전공이거든요, 마케팅. 제 부전공이거든요. 제 경영 굉장히 전공인데 이거 부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하는 진열까지도 엄청 싸워요. 사람들 평균 눈에 뭐가 자주 걸리는지 이것까지도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어요. 창문도 없죠. 왜? 시간 가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것도 다 마케팅이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시장적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정말 피 튀기게 싸워요. 첫 번째 P는 뭐? P는 뭐? STP. 두 번째 P는 뭐?
P. 자, 첫 번째 P는 STP로서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뭐? 세분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 시장 타겟 잡는 거예요. 타겟. 세 번째는 포지션 차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깊게. 자, 포피 전략은 첫 번째 프로덕트. 우리 제품 좋아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제품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라고 하는 거고, 유통경로, 언니, 우리 아파트 좋아. 우리 아파트에 조식 서비스 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보다 판매 촉진. 우리 아파트 혹은 우리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경품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STP 전략과 포피 전략. 누가 공급자끼리 피 튀기게 싸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없지만,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그거 있죠? 골라, 잡아, 골라. 그거 있죠? 제가 3살인가 4살 때, 그 아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그걸 똑같이 따라 하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충격이었대요. 골라, 잡아, 골라. 3개, 5,000원, 4개, 만원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따라 하더래요. 5세 미만인데. 그게 시장적인 마케팅, 고객적인 마케팅이에요. 됐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주의를 끌려고. 맞죠? 관심을 가지겠죠? 어머, 저거 3개 만원이래. 사고 싶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하는 거죠. 근데 현금 냈겠죠? 그래서 뭐다? AIDA 전략. 아이다 전략. 아시겠죠?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뮤지컬 아이다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봤죠? 그거 볼 때마다 개론 교수님은 저 고객적인 마케팅인데 그 생각이 나요. 스펠링도 똑같아요. AIDA. 아시겠죠? 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어머, 골라, 잡아, 골라. 어머, 뭐지? 사고 싶네? 만원 내민다. 라는 식의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AIDA 전략입니다. 자,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관계 마케팅. 명품 사봤어요, 명품? 명품 사봤어요? 저는 못 사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자, 농담이고.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제가 15년 전에 첫 월급을 받아서 산 시계예요. 꽤나 비싸요. 꽤나 비싼데, 이 시계 사고 나니까, 제가 15년 됐거든요. 이 시계 15년 됐거든요. 근데 이 시계 사고 나니까,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시계라서, 사고 나니까, 이 백화점에서 계속 연락 와요. 뭐다? FW 신상품이 나왔어요. SS 신상품이 나왔어요. 스프링 썸머 SS. 폴 윈터 가을 겨울 신상품. 맞죠? 이게 뭐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너 이 브랜드 좋아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지속적으로 관계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경우에는 버킨백은 돈 줘도 못 산다면서요. 에르메스에서 일정 구매 금액이 돼야 그걸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PT기는 두 가지예요. STP랑 포피.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AIDA 전략.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그래서 attention, 주의, interesting, 관심, desire, 욕구, 그리고 액션, 행동.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마케팅은 상호 관계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여기 좀 볼게요. 자,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누가 한다고? 공급자가 한다고. 맞죠? 이거 왜 하는 건데? 우리 시장 잡아먹으려고 피 튀기게 싸운다고. 자, 이제 보세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먼저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 카카오톡 알죠? 카카오톡 알죠? 맞죠?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문자 하나당 막 10원, 20원 썼어요. 기억나죠? 카카오톡만큼의 그런 똑같은 메신저를 못 만들까요? 공급자들이 단숨에 만들어요. 근데 카카오톡이 이미 시장을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있죠? 이렇게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앱이 많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뭐로써 표적 시장을 선점해버린 거예요. 우리 문자 아무리 많이 주고받아도 공짜입니다라고 시장을 선점해서 들어온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이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요. 틈새 시장 혹시 있는 것들 보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피 튀기는 STP와 포피 믹스 전략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제부터 저는 안마의자를 파는 영업사원으로 변하겠습니다. 1절 와보시죠. 자, 우리 안마의자 회사예요. 안마의자 회사예요. 자, 공급자예요. 맞죠? 안마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안마의자라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나눈다?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층, 노년층 나눴어요. 우리 이거를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누구를? 수요자 집단을 뭐다? 인구 혹은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애기,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 됐죠? 그래서 뭐다? 시장 세분화. 우리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그멘테이션. 됐죠? 세분화니까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니까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됐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표적 시장을 선점. 타겟을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안마의자 팔아요. 이 네 분들의 계층 중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잡아야 돼요? 저희 할머니 집에 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집에 있어요. 힌트! 저희 할머니 집에 큰어머니 댁에 많이 있어요. 안마의자. 이 네 중에서 누구층? 노년층. 됐죠. 그래서 뭐다? 요거 하는 거예요.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하거나 신상품을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뭐다? 노년층을 우리 주요 타겟으로 잡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차별화 전략. 요즘에 이거 안 그래도 이제 원래 강의하면 다리가 되게 아파요. 집에 가면. 그래서 이제 안마의자를 사볼까라고 알아보다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예전에는 그 롤링 방식이잖아요. 이게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야, 근육을 하나하나 해준다고. 알죠? 예전 롤링 방식이어서 이렇게 문지르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엔 뭐다? 차별화 전략. 뭐다? 근육을 하나하나. 이게 속근육 하나하나 찔러준대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에 넘어가고 있어요. 무슨 전략? 차별화 전략. 맞죠? 그래서 뭐다? 다양한 공급 경쟁자 사이에서 롤링 방식 사이에서 뭐다? 나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나하나 근육을 찔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차별화 전략. 아시겠죠? 근육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돌기가 올라온대요. 신기하대요. 이렇게. 신기했어요. 뭐다? 고객의 인식 각인대로. 각인이 엄청 잘 되더라고.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주무르시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솔깃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구매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세분화란 인구, 경제 특성에 따라서 세분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차별화. 차별화 조심. 차별화는 뭐다? 우리 제품, 기존 제품과 다르다는 거겠죠? 뭐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 사이에서 뭐다?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요즘 그것도 있더만 무중력 체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누워서 하는 거죠. 중력이 안 느껴진대.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가서 한번 체험 한번 받아보고. 아시겠죠? 몸친구 이렇게 있어요. 몸친구. 그렇죠? 그 회사 가서 한번 받아보고 하려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포피믹스 전략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네 가지 전략이에요. 네 가지 전략. 얘를 섞어 쓰는 거예요. 자, 유통 경로. 자, 잘 보세요.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입니다. 잘 보세요. 자, 내가 마케팅을 하는데 현 입주자가 나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경로지. 언니, 우리 아파트로 이사와. 왜? 우리 아파트 조식 서비스 줘. 그래서 밥을 안 차려도 돼. 라고 마케팅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유통 경로 전략인 거예요. 뭐다? 그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직접 분양이 있죠. 이건 뭐다? 분양 대행사 하는 거예요. 둘 다. 직접 분양과 분양 대행사. 팔아먹기 위해서 직접 한다. 대행사를 이용한다. 혹시 여러분들 신축 부동산 근처에 은행을 가보면 창구에 딱 앉으면 좌우에 그 부동산을 광고하는 경우 봤어요? 그게 금융기관에서 유통경로로 쓰는 거예요. 마케팅할 때. 아시겠어요? 마지막마다 우리가 하는 거. 중개업소를 통한 효과적으로 전략. 여기에 이번에 신축 부동산이 들어오는데 이거 좋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죠. 여기에 저희 동네에 이제 거기 구반포 쪽에 이제 재건축이 끝나가요. 거기는 뭐더라? 영화관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내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죠. 초품화죠, 초품화. 알죠? 초품화 알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맞죠? 그래서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이런 것들. 그렇죠. 특히나 이쪽 지역은 또 그런 것들이 심할 테니까. 그래서 마다 유통경로 전략은 이렇게 현입주자, 언니, 우리 집 좋아요. 요거 직접 분양이랑 분양대에서는 팔아먹는 거고, 금융기관은 은행도 옆에, 창구 옆에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마지막마다 중개업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다? 유통 경로가 되어서 부동산을 팔아 먹어준다. 그렇죠? 저기 좋아요, 아파트. 이러면서. 집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렇죠? 초품화예요.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그 부모들한테는 초품화는 거의 신의 아파트, 신의 아파트.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끝. 브리핑 끝.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품 전략이에요. 얘는 마찬가지예요. 얘는 요거예요. 자, 뭐가 있다? 자연 친화적 설비가 있다. 자동화 기기가 설치가 있다.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알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인데 친구 아파트 놀러 갔는데 친구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집 안에서 눌러주더라고요. 그런 거 봤어요? 미안해요. 전 처음 봤어요, 옛날에. 미안해요. 개울생 아파트 안 살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소름네, 갑자기? 그래서 아파트 안 살아서 그래요. 왜요? 여러분이 좀 부자로 만들어줘봐요. 아파트 이상하게. 되게 소름네, 갑자기. 그래서 친구가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불러가지고 엘리베이터 오니까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 신기한데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 경험을 보니 응 알겠어 따라갔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소름네 갑자기. 저도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는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BS 보고 있나? 한번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품 전략. 갑자기 소름네요. 자 그리고 자연친화 설비와 뭐 자동화 기기의 설치,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만든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막 보일러도 켜놓고 그죠? 온수 나오게 켜놓고 그죠? 나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너무하네, 진짜. 가격 전략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가격 전략은 요거 뜻이에요. 가격 전략이라는 것은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이거 그냥 발표해 주세요. 발표해 주세요. 자, 발표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판매 촉진입니다. 프라이스고 판매 촉진입니다. 프로모션. 얘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편역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 경품 주는 거예요. 경품. 뭐 하는 거다? 경품 주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포피 믹스의 첫 번째 P는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현입주자, 직접 분양 대행사, 그리고 금융 기관, 그리고 중개업소 등이 있습니다. 됐죠? 이게 유통 경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제품 전략입니다. 엘리베이터 부를 수 있다고요. 뒤끝이 좀 있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세 번째, 가격 전략. 이건 별표가 넘어갈게요. 잠깐 뒤에 설명드릴 거니까. 판매 촉진은 경품 제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잡아봐. 자, 분양 사무실 모델하우스 갔는데 그 모델하우스 홍보하시는 분이 휴지 하나만 딱 주고 신경을 안 써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동산 열심히 분석해야 돼요. 안 하긴 뭘 안 해. 정말 열심히 분석해야 돼요. 왜? 그거 완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모델하우스 갔는데 갑자기 막 딱딱딱 달라붙어가지고 고객님 오늘 계약하시면 계약금 5%만 내시면 되고요. 중도금은 무이자로 가능하고요. 혹시나 마지막에 경품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를 드립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왜? 그거 안 팔리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딱 들어가시면 이제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얘기하시면 이제 더 이상 안 달라붙어요. 나도 볼 줄 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올게요. 자, 고객 전문 마케팅이에요. 고객 전문 마케팅은 요거 네 가지. AIDL 전략 이렇게 발표. 그래서 주의, 어텐션. 어머나, 뭐지?
관심이 가네, interest, 욕망, desire, 행동, 액션. 자, 잘 보세요. 출제위원들이 무조건 문제를 한 문제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내는데, 잘 보세요. 행동이 마지막에 있죠. 행동을 맨 앞으로 넣는 경우가 있다고. 액션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액션 언제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레디, 액션 마지막에 나와야 되지. 돈 결제 언제 한다고? 마지막에 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액션, 인터레스팅, 디자이어, 어텐션 이렇게 나왔어요. 속성의 중줄 알았어요. 아시겠죠? 그마다 주의, 어텐션, 관심, 인터레스트, 욕망, 디자이어, 행동, 액션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저 보세요. 개론쌤이 옛날에 이거 디자이어 말고 디자인 이렇게 했어요. 디자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치사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출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보다 디자이어 욕망이다라고 씁니다. 출제 보고 있나? 디자인 한 번만 내줘라. 우리 수강생 맞추게. 아시겠죠? 자, 이쪽 보세요. 자, 마지막 관계 마케팅입니다. 관계 마케팅하고 우리 가격자를 잠깐 볼 겁니다. 관계 마케팅은 뭐 하는 거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브랜드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잠깐만 이쪽 보세요. 자, 이쪽 보세요. 요거 봐야 돼. 얘를 물어봐요. 자, 아까 우리 가격 전략은 포피 믹스에 있었던 전략으로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뭐다? 얘 보는 거예요. 프라이스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프라이드 이렇게 나왔어요. 긍지 이렇게 나왔어요. 긍지. 프라이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프라이드 뭐예요? 티코형. 요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다 프라이드 나오면 안 된다. 와, 기출문제에서 포피 믹스 전략은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드, 프로모션이다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아시겠죠? 영어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프라이드 아니다. C를 D로 바꾼 거잖아. 소송이 죽은 줄 알았어요. 프라이드 왜 나와? 됐죠? 자, 이쪽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가격 전략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시가 전략은 시중의 가격을 따라간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새로운 사이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다를 팔려고 하니 마케팅 해보니 얼마에 팔아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이때마다 칠성 사이다 따라간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시가 전략은 시중의 가격을 따라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축 가격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축이라는 것이 새로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냐면 우리 고무죠. 고무 맞죠? 신축성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보다 늘었다 줄었다를 잘한다. 얘는 뭐냐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동일한 자재와 시공으로 똑같은 브랜드로 만들어도 맞죠? 우리 똑같은 아파트지만 1층과 로얄층의 가격이 다르고 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맞죠? 옛날엔 여러분들 한강뷰가 5천만 원 정도 차이였었어요. 제가 2012년 이때 이제 보면은 이제 한강뷰와 한강이 안 보이는 동일한 아파트, 똑같은 층, 똑같은 평수, 똑같은 곳이 한강 보이면 한 5천에서 7천만 더 비싸고 안 보이면 더 쌌어요. 지금은 5억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보세요. 동일한 아파트,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시공이어도 뭐다? 위치. 강남에 있느냐? 해당 다른 지역에 있느냐? 방위. 남향이냐? 북방이냐? 층. 1층이 좀 더 싸죠? 맞죠? 뭐다? 지역등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판다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 신축 가격 전략. 가격을 늘렸다가 가격을 줄였다가.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저가 전략입니다. 요거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세요. 탄력성이
큰 제품. 여기 써주세요.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보세요. 탄력적인 제품은 총 수입 증대를 위해서 무슨 전략? 저가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나 해주세요. 탄력 제품은 총 수입 증대에 유리하려면 뭐다? 저가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나 써주세요. 우리 이거 기억나요? 총 수입을 늘리려면 탄 거는 싸게 팔고, 맞죠? 비탄은 비싸게 판다. 그렇게 기억나죠? 자, 저가 전략은 누구? 구매력이 낮은 소비자로부터 구매력을 발생하게 해서 뭐다? 장기적으로 이윤을 확보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빨리 회수하고 싶을 때도 저가 전략 쓰기도 합니다. 우리 1+1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50% 할인이죠. 그게 다 탄력적인 제품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콜라를 사러 갔는데, 맞죠? 코카콜라는 할인을 안 하고 펩시콜라는 할인을 50% 해요. 뭐 사 먹어요? 펩시 사 먹겠지. 그게 탄력적인 제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호가 전략입니다. 이건 뭐다? 탄력성이 낮은 제품, 탄력성이 작은 제품. 탄력성이 작은 제품.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비탄력적인 제품. 어떻게 팔으라고? 비싸게 팔라고.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비싸게 팔으라고. 비타 제품 총 수입 증대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팔으라고? 비싸게 팔으라고. 요거 제가 그거 기억나죠? 명품들 비싸게 파는 이유가 뭐라고? 살 놈은 사, 걷지.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전략? 고가 전략입니다. 제품 차별성이 높은 경우에 단위 매장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서 우수한 고객층을 조기에 파악하여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몇 문제만 좀 풀어보는데 다른 문제는 풀 게 없는데 우리 7번 문제, 우리 412페이지 7번 문제 잠깐 넘어오세요. 412페이지 7번 문제 넘어오세요. 이 문제 잠깐 넘어오세요. 다른 건 되게 쉬운데 이 문제가 재작년에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괴롭혔어요. 잘 적어보세요. 별표 하나 해주세요. 412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다 풀기 쉬워요. 412페이지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 회사는 전년도 임대면적 750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오케이, 됐죠?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무엇을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 임대료율을 골라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좀 까졌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자, 임대 면적이 얼마예요? 750이죠. 맞죠? 전년도 매출액이 임대 면적당 얼마? 100만 원이죠. 곱하기 750 하면 얼마 나와요? 7억 5천 나오네요. 맞죠? 전년도 매출액 얼마? 7억 5천만 원 나왔어요. 됐어요? 그럼 볼게요. 7억 5천만 원어치 팔았는데 됐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임대 면적당 60만 원이었어요. 맞죠? 곱하기 얼마? 750 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4억 5천 나올 텐데 60만 곱하기 750 요거 4억 5천만 원 나와요. 됐죠? 자, 기본 임대료는 얼마 냈어요? 임대면적 제곱미터당 10만 원. 요거 쉽죠? 750 얼마? 7,500만 원 냈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추가 임대료를 더했더니 이게 얼마 나왔다고?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얼마? 1억 2천만 원 나왔다고. 그러면은 추가로
추가로 낸 이 임대료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4,500만 원이라는 소리겠죠?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총 매출액이 7억 5천이었죠? 손익분기점까지 얼마? 4억 5천이었죠? 맞아요? 더하기 네모 했더니 이게 얼마 나왔다? 7억 5천 나왔죠? 이거 얼마 팔았다는 소리예요? 3억이죠? 맞죠? 그러면 요 4,500만 원은 3억 곱하기 네모 했더니 4,500만 원 나왔다 요 말이 돼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답은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5%가 되죠. 답 몇 번? 1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문제 어려워요. 그래서 비율 임대차 문제는 반드시 제가 5월, 6월에 해드리는 계산 문제란을 통해서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를 쉽사리 건드리면 상처받아요. 내가 문제는 다가갔는데 얘가 싫대. 나 너 좋아해. 합격하고 싶어 갔는데 나 너 싫어. 라고 보내는 거예요. 상처받아. 그래서 살살 다가가야 돼요. 살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 번에 풀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반드시 잘 구분해서 7번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 개발관리 마케팅으로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개발관리 마케팅 우리 10분 정리. 아니 남았잖아 10분 정리. 요거. 여러분들의 희망 맨날 보고 다니는 거 요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올게요.